이리 오너라. 이리 온. 우리 시작 전에도 별로 서로 우울한 얘기해가지고 기분들이 다 쭉 가라앉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하네. 예, 오늘 이게 몇 회죠? 우리 셋이서만 하니까 76회입니다. 76회. 예. 야, 이것도 오래 했다. 내가 좀 짜증 좀 요즘 냈더니 뭐 내가 오늘 직접 댓글 가서 봤더니 왜 이렇게 짜증내냐고 그러는데 짜증난 일이 좀 많나 봅니다. 근데 하여튼 건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매크로 회의해야 돼. 너무 늦게 녹음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내일 아침에나 올라올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자료 나온 거는 월요일 6월 10일 날 자료 나온 거고요. 예. 주간 매크로 투자회의 It's Liquidity Time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유거 팀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우스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는 과정인데 4페이지부터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 그 6월 초에 시카고 연준에서 리서치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뭐 연준과 관련된 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연준 의장들이 이제 시장 달래기가 좀 나왔죠. 이제 금리 인하까지 벌써 6월은 아니더라도 7월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오늘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부러 1990년대의 차트를 좀 넣어놓은 게 94년에서 95년의 차트를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세인트 루이스 연준 의장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제일 도비시한 사람 아닌가요? 뭐 도비시도 하기지만 사실 이 연준의 전체적인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을 해왔던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밴드 상단을 낮게 적었네 이번에는? 2100이요? 2100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2040에 저번에 2000이었는데 2040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하단이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지수 밴드 정했다고 그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느낌은 약간 바텀 아웃 하는 느낌이지 않겠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무역 갈등 이슈도 해결된 거 없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갔었던 가장 키 포인트나 전환 국면에서 나타났던 특징은 연준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은행들, 중앙은행들이 좀 돈을 풀거나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줬을 때 올라가는 불확실성을 조금 케어해줬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94, 95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뒤에 차트도 넣어놨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금리 인하라고 했을 때는 딱 직관적으로 금리 인하인데 주가 오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어떤 피드백은 금리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 거지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죠. 안 좋아서 내린 건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드는 느낌이 1990년대 후반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2000년대 보시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면 그때가 글로벌 시장의 꼭지였어요. 지금 제일 시장에서 뭐 쉽게 그림 그리면 제일 좋은 게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라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금리 올리다가 멈추고 내리면 그때 꼭지로 무너졌다. 근데 그죠. 그게 리세션 컷이라는 건데. 그게 리세션 컷이고. 예. 그런데 이제 94년, 95년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블라드라는 총재가 어떤 얘기했냐면 94년에도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정상화가 조금은 이렇게 좀 뭐랄까 뭐 인내심을 갖고 가고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했었던 그러니까 굿 매크로 상황. 그러니까 경기 침체까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후반에 엄청난,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엄청난 어떤 버블까지 왔었고 6년이라는 시간이었고 하다못해 이머징도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의 사이클과 반맞춰서 최소한 박스권 이상의 레벨은 가져갔었던 사이클이 또 90년대였어요. 그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금리 인하가 1995년 6월에 있었지만 주가는 1995년 3월에부터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최근에 금리 인하가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금리 인하는 말이야 주가가 여기서 더 불어져야 금리 인하하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가는 이미 그 전에 불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금리 인하 이전에 반등이 나왔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더 불어져야
금리를 내린다 이런 논리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건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거야. 리세션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은 1980년 이후에 금리를 금리 상승, 그러니까 인상 사이클, 인하 사이클, 인상 사이클, 인하 사이클이 뭐 한 번, 두 번, 뭐 몇 번, 6, 7번 정도의 사이클이 있는데 보통 보면 2007년에 꼭지치고 내려갈 때, 2000년에 꼭지치고 내려갈 때, 89년에 꼭지치고 내려갈 때, 즉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는 사이클만 보면은 이거 봐라. 버블도 끝나고 경기도 끝나고 좀 1, 2년 후에 경기 침체, 즉 리세션 컷이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리세션 컷으로 보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사실은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리세션 컷이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94년에서 98년 내지는 84년에 그 보면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게 뭐냐 보험적인 측면인 거죠. 그때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거죠. 금리가 내려갔다 결국 금리가 다시 올릴 때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갔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례에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었던 94에서 95년에는 그때 아시겠지만 94년도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다 보니까 채권 시장도 엄청나게 경악스럽게 빠졌었고 주식 시장도 상당히 아픔이 있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까지는 아니고 그때 10년물하고 2년물인데 역전까지 가진 않았다가 이제 시장이 너무 어떤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니까 금리를 한 3-4번 내려주는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IT 버블까지 갔었던 어떤 초석의 버블의 어떤 뭐 단초라고 해야 되나 시발점이 됐었던 사이클이었는데 84년에는 어떤 거 있었냐면 그때 유가 급락하고 미국이 이제 쌍둥이 적자 거기다가 일본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중국의 역할을 했었는데 무역 상대의 어떤 불협화음이었죠. 금리를 인하하면서 S&P는 그때 한 3년간 66%나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86년부터 88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 버블이라든지 전 세계가 더 같이 올라갔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리세션 컷이 아니라 인슈어런스 컷이게 되면 앞으로 엄청나게 더 긴 경기 사이클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얘기를 드리자면 인슈어런스 컷 할 때랑 리세션 컷 할 때랑 차이가 있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냐 아니었냐. 지금 보시면 4페이지 그림도 넣었지만 84년이나 94년이나 지금이나 역전 직전까지 가지만 역전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도 넣었지만 금리를 내려줬을 때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이거든요. 근데 리세션 컷 이전에는 은행의 예대율이 대부분 90%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84년에도 그렇고 94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70 후반에서 80대 초반 예대율입니다. 그냥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줬을 때 이 대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겨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야,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상은 못하고 얼마나 안 좋았으면 금리를 내리겠어 라는 거에 그리고 끝이야 라는 거에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근데 인슈어런스 컷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조금은 긴 차트긴 하지만 넣어놨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난주에 하반기 전망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도 넣어놨지만 철저히 성장은 낮고 부채는 많기 때문에 좀 달래주는 시장이 나왔을 때만 반등이 나왔었다. 전체적인 시장의 변곡점이 나왔었다. 해주면 반등 나온다가 우리 신중호 팀장의 어떤 비유였고 네. 이진 시그널 나오니까 주가 반등하는 건 저희들 비유 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좀 고민했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 그림대로 가고 있는 모습도 또 동시에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그림 상당히 재밌습니다. 리세션 컷이냐 인슈어런스 네. 컷이냐 우리는 지금 현재 인슈어런스 컷으로 본다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네. 오케이. 뭐 저희가 한 얘기도 아니고 다음 주에 전주에 블라드 총재가 했던 네, 얘기죠. 맞습니다. 블라드 총재가 했던 얘기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또 말에 따르면 또 자꾸 그러니까 블라드 네. 얘기를 합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근데 경제 상황은 내가 요즘 딱 느끼는 환이 약간 유로가 강해지고 또 그것도 이태리 좋아지고 있고 예. 또 달러는 약간 약해지고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6월 가면은 낮을 겁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되는데 지표들 어때요? 제 이번 주에 좀 볼 만한 얘기를 해주면. 달러는 나아지는 거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
원하는 약세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사리 꺾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고 있는 거는 이쯤이면은 원달러 환율도 고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있긴 한데요. 1.5 거의 근접했거든요. 1.5선까지 내려와서 지금부터는 조금 그래도 바닥 생각하시고서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0.3년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금리 내린 것까지 온 거죠, 뭐 지금. 그래서 이게 두 번 인하를 예상하고 더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지난주에 미국 경제 지표 발표된 것 중에는 아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 안 좋았죠. 급락을 하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재밌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은 사실은 또 동일했었어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뒤에서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제 부분을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이 얘기하자, 그냥. 예. 경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미국 경제 지표는 실업률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6%에서 미국이 실업률을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냐라는 거고, 이제부터는 지금 그 비자발적 실업이나 아니면은 임금,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합쳤을 때의 실업률을 보시면은, 그걸 제외하고 보시면은 사실은 실업률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13페이지에 있는 13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걸 얼마나 건전하게 바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느냐, 거기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오느냐라는 지표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은 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은 이제부터는 그렇게까지 관심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났을 때 우리가 가장 관심 가졌던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는 많이 내려오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업률이나 아니면 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을 보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는 내려와 있는 수준이라서 지금부터는 진짜 질적 개선이 일어나느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번 주에 되게 관심이 가는 게 10페이지. 저번에도 이태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탈리아가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예. 요번 정치 운동도 상당히 어쩌면 지금 유럽을 선도하는 느낌? 그죠? 예. 왜냐면 무슨 당이지? 그 걔네들 하여튼 연정이잖아요. 걔네가 예. 지금 감세를 갖고서 밀어붙이는데 이게 어떤 미국, 유럽, 재밌는 게 분트 10년이 지금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0.25인가 그래요. 독일 국채가. 독일은 약간 이러고 이탈리아가 뭔가 유럽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아니면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탈리아가 너무 그쵸. 독자 노선 가는 거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왜 독자 노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유럽의 어떤 활력을 내는 느낌? 내가 잘못 봤나? 정다운 연구원이 오늘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준 게 독일 EPS가 돌기 시작했대요. 2019년 기업 실적 예상치가 돌기 시작했대요. 지금 바닥 찍고 그러면서 9페이지에 잠깐 봐주시면요. 실업률이 안 나빠요. 자꾸만 유로존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유로존 실업률 역사상 거의 최저치까지 우리나라 다가가고 있고요. 예. 역사상은 아니고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치.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보이는 거지. 아니요. 독일은 원래 6.4% 유로존 실업률이 6.4%인가가 최저치예요, 역사상에서. 근데 거의 많이 다가가고 있어요. 근처로 가고 있고, 유로존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 보시면은 그러니까 투자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투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10페이지 보시면 제가 저희 아웃라이어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계속 해가지고 세미나 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6월이면 4월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4월 소매 판매가 기저효과 때문에 엄청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날씨 얘기하면서 예. 이탈리아 소매 판매 갔다 왔다고 되게 자랑했었는데 기억들을 해보시길래 픽셀이 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4월 수치가.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기저효과를 반영한다라고 해도. 그래서 요 구간부터는 오히려 투자 심리 살아나고 있고, 거기다가 소매 판매 같은 애들, 밑바닥에 있던 애들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의 임금이 내려갔다라고 하지만은 많이 내려간 상황 아니라서 전반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유로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이제부터는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좀 말하고 싶었던 게 10페이지였어.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탈리아 소판 아까 올라온 거 예. 그리고 뭐 여러모로 어떻게 됐고 특히 최근에 유로존을 좀 불안해들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늘고 있는데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약간 변화가 있고 또 정책적으로 나는 그 이탈리아 연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 있잖아요. 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지금도 전부 다 무슨 유럽이 지금 뭐 분다스방크 위주의 어떤 긴축이라든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약간 감세 어쩌면 확장, 재정 확장 이런 게 이제 저도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저는 유럽 쪽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죠. 유럽이 나아지는 모습은 확실히 조금 요즘엔 더 느껴지고 있고요. 12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중국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게 그렇게 없었고요. 12페이지 봐주시면 요번에 발표될 거랑 앞으로 발표될 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왜 경제가 환율이 안 좋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조업이 꺾였어요. 제조업이 꺾였는데 경상수지가 적자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막아주던 경상수지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좋아 수출을 잘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상수지가 적자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국내가 좋아야 되는데 국내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고정자본 투자가 꺾여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체 그림에서 보였을 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 가지고 강세로 만들어주기가 펀더멘탈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다만 조금 제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게 14페이지인데요. 12페이지 보면 원화가 약한 이유를 뭐 멀리 찾을 게 없네. 예, 14페이지 봐주시면 이거는 GNI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건 국내 소득인데 하도 뭐 그러니까 넣어놓은 거고 이 원달러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의 6개월 리스크 리버설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풋옵션하고 콜옵션의 옵션 변동성 차를 가지고서는 구하는 건데 심리적인 영향도 있죠. 근데 방향성을 가지고서는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가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 옵션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콜을 많이 거느냐 아니면은 풋을 많이 거느냐를 가지고서는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이 옵션 변동성 그 변화율이 별로 없이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혼자서 튀어 올라가 버린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조금 꺾이기도 했고 그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오버 아니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왜 분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왼쪽 밑에 건데 독일이 마이너스인 거 맞고 잘 못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 10년물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10년물하고 미국 10년물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럼 독일의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독일물에 대한 독일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달러 유로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소로서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투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지금? 뭐 말하기 좀 뭐 일단은. 뭐 저희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괜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나 독일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유로존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핵심은 독일이 안 좋아지는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자신이 없어지거든. 신중한 팀장 생각 어때? 지금 독일이 원래 그때 잠깐 플러스 잠깐 돌았었잖아. 그렇죠. 그때는 다시 잠깐 확 무너졌거든. 뭐 당연히 이제 유럽의 그 경제의 헤게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중이 워낙 많은 게 독일이고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제조업 지표나 산업 생산이 뭐 무너졌었죠 사실. 뭐 PMI도 계속 무너졌고 지금도 PMI 바닥을 잡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독일에서 미국 스프레드가 올라온 이유가 미국에서의 도비시한 것도 있지만 조금씩 이제 유입되는 기대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의 연계도 있기 때문에 중미 무역 갈등에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또 역내 무역이 70%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기업단에서의 실적에 대한 센티멘트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했을 때의 독일 쪽의 어떤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EPS의 변화율이 조금씩 올라온다라는 거는 만약에 좋게 해석하면은 이탈리아 쪽이나 남유럽 쪽에서 경상수지를 계속 써주는 애들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역할을 한 거죠.
소비가 사라지고 있다. 유럽이 내부적으로 영내에서. 거기다가 독일도 이제 그런 영내의 소비에 발맞춰서 약간은 바닥을 돌고 있다. 그러면 아마 PMI 지표가 우리가 한 7월에 받아보는 6월 아니면 8월에 받아보는 7월의 어떤 독일의 PMI는 충분히 개선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유럽 쪽이 좀 괜찮아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걸 보거든. 그러니까 나는 네. 올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네. 독일의 국채가 저러면 유럽이 좋아진 건 헷갈리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 2.5인가? 그러다가 뭐 ECB가 계속 금리 안 올린다, 도비시하게 간다라는 스탠스를 취한 상태에서 그거를 조금은 들어 올리려면 사실상 대출이 올라오고 PM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게 봤었던 독일의 PMI가 좀 돌아서는 모습 보이면 분투 같은 경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려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경제가 조금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산업생산 그린스펀의 신비 있잖아요. 미스테리, 그린스펀 미스테리처럼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다. 경기 하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그 심리라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심리가 생겨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슈는 뭐냐면은 그 연휴 중에 보고서는 골치 좀 아프게 됐는데라고 생각했던 이슈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노딜이 좀 오드체커에서 지금 이제 도박 사이트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건데 보리스 존슨이 원래 50% 밑이었어요. 한 33%, 4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 선거는 2명이 남을 때까지 지지율이 낮은 사람을 다 떨어뜨려 버린 다음에 1대1 승부를 하거든요. 선거를 할 때.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브렉시트 찬성파는 전부 다 보리스 존슨한테 노딜 그런 거는 다 보리스 존슨에 붙어 있을 테니까 저는 남은 한 명이 어쨌든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6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보리스 존슨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엄청 올랐네요. 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저도 이거 왠지는 판단이 안 되겠어요. 오드 실커라는 게 도박 사이트예요? 예, 도박하는 사람들의 그런 확률 사이트예요. 이게 왜 6월 초부터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갔더라고? 예, 이게 6월 3일부터 지나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게 원인이 뭐냐는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이게 보리스 존슨이 60%까지 지지율에 대한 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봐버리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총수가 될 가능성이 보리스 존슨이 근데 높아졌다. 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영국을 방문한 시점하고 비슷해. 그분이 이 보리스 존슨을 굉장히 칭찬 많이 해갖고. 근데 그러면은 해야 된다.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나도 그거를 보고서 근데 이것 때문에.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실질적인 총리가 되었을 때 지금 계셨던 갑자기 이름도 메이 총리가 결국 물러난 거는 브렉시트의 순차적인 아니면 노딜을 감수하더라도 브렉시트를 관철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물러난 거잖아요. 아니면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는 영국 의회와 국민의 의중 때문에 물러난 건데 보리스 존슨이라고 해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딜의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노딜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그 기간 보리스 존슨이 딱 총수가 되는 그 순간에 분명히 변동성이나 불확실성 아니면 사람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올라가던 걸 또 누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뭐 사실 저는 노딜이 될 거라고는 아직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대만 카드도 이게 참 내가 급박하게 돌아가죠. 예, 이게 내가 이제 칼럼 하나 쓸 거 있어서 주말에 나도 이 관련 책을 보면 이걸 걸고 넘어온다는 거는 정말 중국인의 자존심을 극단적으로 건드리는 건데.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일당 독재 체제도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왜 옛날에 태평천국 운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저희들도 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건드리는 거는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가장 싫어하는 령린이라는 걸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국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을 건드린 거예요. 트럼프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최근에 홍콩에서 또 이제 정부 시위, 특히 중국에 대한 정부 시위도 하는데 이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식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상황이 좋게 되는 거라면 시진핑 주석이 그랬다면서요. 친구 얘기하면서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고 정확하게 중국이 약한 고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저 영린이라는 거는 용을 죽이려 할 때도 쓰고 아니면 용한테 죽을 때도 영린을 건드려서 쓰는 거고 그런데 요번에 시진핑이 내 친구라고 얘기한 거는 그래도 중국이 지구 들어가겠다라고서는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뉴스가 백악관 그 예산관리국에서는 화웨이 제재를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하자라는 뉴스 코멘트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 근데 시장에서는 이건 좋은 것 같아. 노딜이라든지 이런 불협화음이 이게 한번 딜 될 것 같다가 확 물러나니까 G20에 대해서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참 갑갑해지는 거 아니야 상황은. 아니 근데 사안을 두고 보면은 아까 저 계산 만당은 만나겠지.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테리프를 소위 말해서 가득 부과한 상태의 어떤 그 충격의 함수는 작년에 전 세계 GDP가 늘어난 거에 순증에 4%밖에 안 돼요. 그만큼 생각보다 센티멘트 영향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왜냐하면 가격이 빠지고 실제 데이터도 어그레이트 해보고 실제 주가의 영향을 보니까 죽겠다 하는 거 그리고 주가가 빠진 것도 맞는데 왜냐면 주가라는 거는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과도하게 빠지는 것도 많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그 빠진 것 때문에 연준도 금리를 내려준다고 하지. 재정 지출은 GDP 1% 이상 다 부여하지. 근데 실제로 관세 때문에 피해보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0조?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원? 그러면 그게 글로벌 GDP 지금 80조 달러 중에 아니면 순증된 게 한 4%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빼놨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관세보다 더 그 할인율을 더 높였었던 게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G20에서 만나서 또 으르렁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내성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변수의 상수화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미중 무역 분쟁이 파고가 커지다 보니까 상수화가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파국이 커졌다고 했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파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마이너스냐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전면전을 치달을까? 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갔을 때 압도적으로 누르고 그 핵을 다 없앨 수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소련이라는 공산당이 쿠바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은 게 미국이고 그 30년을 끌고 가면서 아사 직전까지 만들면서 결국 미국이 이겨낸 거잖아요. 뭘로? 기술과 생산력으로, 인구 구조로. 중국은 버티면 볼수록 인구 구조로 안 돼요. 생산력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IT에 대한 투자하면서 테크 갈등이 오히려 더 저는 양적인 팽창을 갖고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되는 건데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왜 보리스가 지지가 올라왔을까? 트럼프가 어쩌면 양자간 관계를 갖다가 상당히 우호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한번 생각해보면 영국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쁘지도 않을 수 있겠다 이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왜 보리스 영국에선 되게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신문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신문만 그랬지. 네. 뭐 그러니까는 항상 신문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제가 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트럼프는 천재다 자꾸 얘기하지 욕먹는데 요새 지니어스라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말 전에 한번 얘기하고 글도 썼다가 욕먹었었는데 말은 되게 거칠게 하는데 그 전략적으로 이걸 얻어내는 능력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 이게 영국에 가서도 뭔가 변화를 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근데 이게 진짜로 한국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중미무역 분쟁 자체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81년부터 미국에서 일본을 때렸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을 맞아요. 갖고서는 그랬던 건데 일본에서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도체 가격을 미친 듯이 내려가지고 인텔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게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했던 게 뭐냐면 비관세 장벽을 그냥 쳐버렸었거든요. 무역 장벽을 치면서 일본 애들이 한국할 수밖에 없게 다 고사시켜버리는 정책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성공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었다라는 거죠.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정책 때문에 한국이 고사하다가 미국 정책 덕분에 한국이 다시 살아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혼조돼가지고서는 영향을 미치기 결국은 때문에 무역 이슈랑 기술 이슈가 분리되는 과정을 겪어갈 것 같아요. 뭐 기술 전쟁은 안 네. 끝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부지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낙관적일지 모르지만 무역 전쟁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서 마냥 지속될 수는 없어요. 미국은 선거가 필요하고
난 뒤로 가면 갈수록 원래 우리 기존 뷰대로 저는 6월 말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예요. 그 소련 얘기도 드리면 소련하고도 대탕트 시절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지전 얘기도 하셨지만 그냥 얘가 좀 그냥 뭐라 하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싸우기 위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몸집을 키우는 과정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한 10년?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뭐 미국은 그냥 자기들 손해본다 싶으면 한 번씩 들이받고 한 1, 2년 하다가 또 먹을 거 먹고서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또 하고 그래요. 뭐.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19페이지 가면 이거는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의 자산군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 예, 이건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채가 기준금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과도하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스프레드가 너무 축소돼서 뭐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 이 미국채 10년물이 올라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이징 작업을 했을 때 2012년이나 2016년에 금리를 좀 멈춰주거나 이징 작업을 했을 때 한 시차를 두고 뭐 그 시차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달 내지는 한 2주 정도인데 이 미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사이클을 보입니다. 미국채 금리가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강한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도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는 정다운 연구원이 잘 안 넣었지만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사실상 우리는 그때마다 이머징 3연대라는 콜을 들었는데 점점 이게 구분화된 게 유럽, 미국, 이머징 올라가는데 미국은 금융과 IT가 올라가고 유럽은 금융과 산업재가 올라가고 둘 다 이제 그치 약간 달라졌지. 네. 이머징은 금융 안 올라가고 시크리컬 안 되고 그냥 IT만 올라가더라고요. 이 국채 수익률 올라갈 때. 그래서 IT, 금융, 산업재인데 유럽의 산업재가 올라간다고 이머징의 산업재가 올라가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은 미국의 금융, 유럽의 금융인데 오버캡화 관련된 것들은 안 되는 거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기술력이나 이런 어떤 선도적으로 나가는 애들은 유럽의 산업재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금융과 IT, 유럽은 금융과 산업,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은 그냥 IT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국채가 너무 가파르게 안전자산이든 뭐든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가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했을 때는 반대로 더 위로 튈 텐데, 그럴 때는 글로벌리 보면 금융과 IT와 산업재가 가지만 한국이나 이머징은 금융보다는, 한국은 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규제도 있고. 오히려 이제 좀 IT 아니면 뭐 증권주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자본 투자 이런 거는 생략하고. 네. 주요 인물들 패드 관련돼서 주요 발언 봤던 건 뭐예요? 중요한 인물들은 아무래도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나 뭐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인물인데,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26페이지에 놓는 거는, 그러니까 1단계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때는 금리를 일단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내린 상태에서 경기 회복이 되더라도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놨어요. 더불어서 최근에 높은 물가 상승률보다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절박한 문제라는 거를 명시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주의 깊게, 왜냐하면 뉴욕 연은 총재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제롬 파웰이 제일 연준 의장이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물가 상승률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만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다른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양적 완화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버리지 타겟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IOER을 써가지고서는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스탠딩 레포 같은 얘기도 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진짜 QE를 쓴다든지라는 정책들이 항상 할 수 있다. 시장한테 그냥 이거는 뭐냐면요, 시장한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의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은 물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연준은 어떤 것도 해줄 것이다라는 whatever it takes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림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네, 게 이제 그렇죠. 파월 얘기가 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를 한마디로 보고 있다라는 걸로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뭐 여기 보시면 나는 그러니까 연준 의원 중에 시카고 연준 총재는 현재 통화 정책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내가 보지 못한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연준은 뭐 주가도 빠지고 스프레드도 급격하게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게 정도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연은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는 정말 정리 많이 해냈으니까 한번 보시면 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해야 하실 거예요. 사실 아까 보리스 얘기도 했지만은 저 트럼프가 좀 이혼 합의금 거절하고 떠나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야 영국 가가지고 이 말을 우리 언론에서는 전부 다 트럼프가 무슨 이상한 짓만 하고 온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영국 애들한테 속 시원한 발언을 한 거거든 이게 지금. 그렇죠. 지지부진했었으니까 이거 갖고서 계속. 근데 어쩌면 야 그래 너희들 겁먹지 마 떠나면 너희 좋아질 거야 이 말해주고 온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가. 그렇죠. 참 불쏘시개를 하고 불쏘시개하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쪽 좀 얘기할게요. 왜냐면 워낙 그 마테오 실비니 네. 나는 이 사람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은 저도 쭉 읽어봤는데 재정 확대의 이슈를 좀 더 계속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정도로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니네가 원래는 국가 부채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부채를 더 늘린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반대로 물론 뭐 부채가 늘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이 관리 가능하다라는 얘기의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실벤이나 디마이오 같은 사람들이 나 EU 이걸 갖다 아프게 보시는 분들은 야 이탈리아가 EU 떠나나 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 네. 너 지침 안 따르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EU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 지금. 아니, 근데 감세하고 경제상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하자. 근데 못해? 우리는 하겠어. 우리 방법을 강구할게.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너 단순화 시켰나? 저는 3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싸움이라고 봐요. 이번에 유럽 의회 싸움도 그렇고 대부분의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생각이 이 마테오 살비니가 한 두 번째 줄이에요. 실업난 해소하고 경제성장 促진을 위해서 이제는 재정 지출을 제약하는 EU의 규정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이거 게 하면 대박이지. 마스트리트 조약을 네, 얘기하는 요번에 거잖아요. 마스터 이게 바로 나는 뭐냐면 안 좋게 보시면 이탈리아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탈리아는 안에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렇죠. 안 나가요. 못 이탈리아는 나가죠. 안 나가고 그러니까. 받은 돈도 많고 이게 브렉시트 사건 때문에 야 파운드로화를 쓰는 영국이 나가는 것도 저렇게 힘든데 유로화를 쓰는 이탈리아가 나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유럽 의회에서 얘기하는 극우 정당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는데 다들 아마 독일 신문들을 많이 번역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독일에선 당연히 비판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자 비율 3%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너무 엄격하다. 예, 너무 엄격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나라들한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이탈리아 경제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GDP의 몇 %가 될지는 GDP가 성장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DP가 줄어들면은 GDP 적자 %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GDP가 성장한 다음에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안 늘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유로존이 무슨 긴축을 해가지고 뭔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밑으로 끌 수 있는 거를 저 이상은 쓰면 안 된다. 긴축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예. 거를 알고는 있어요. 독일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 거 알고 있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사실은 통화정책 긴축과 이런 엄격한 검열에 의한 사실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얘기했다고 해서 바뀌진 않겠지만 저는 이 멘트가 EU의 낡은 규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 나온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혹시라도 이게 많이 고쳐진다.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1%포인트라도 늘리는 정책이 나온다. 그럼 저는 유럽 되게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나도 그 가능성이 네. 있다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 이슈에 대해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대립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봐라 이탈리아도 이렇다 이탈리아 시트다 이 얘기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문투부터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유럽이 약간 그쪽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아니 이탈리아가 나가려면요 기본적으로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해가지고서는 국민들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탈리아 국민의 60%가 EU를 좋아한다니까요. 슬비니가 주장하는 것도 유로 내에서의 변화야. 유로 네, 내에서의 네. 변화인데 그게 지금 어그리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노이즈는 좋은 노이즈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 이건 나와야 금융 되는 위기 이후에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는 돈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객체들이 돈을 돌려줘야 되고 그게 정부였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비율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이거를 늘리는 작업을 해야 그래도 안 망한다라는 거지. 그걸 보여줬잖아. 미국이라든지 돈을 풀어서 금리도 낮추고 정부가 이제 총대 메고 돈을 돌려야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걸 미국이 보여줬는데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ECB는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해주니까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노이즈가 사실은 더 확산이 되면 저는 오히려 아주 지속 가능한 건 모르겠지만 이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어떤 조합으로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상당히 좋아 보이게 하는 하나의 이슈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우리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36페이지부터 거기로 넘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사실 계속해서 가오평이란 상무부 쪽이 항상 파트너니까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좀 계속 몰아치고 있구나 지금. 그렇죠. 네, 미국이 계속 몰아치가 중국 입장에서는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당하니까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강자를 부릴 단계에는 좀 지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화웨이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화웨이 하니까 이렇게 큰 기업도 우수수 나가 떨어질 수 있고 거기다 대만까지 건드리니까 이제는 좋게 생각하면 이걸 만약에 더 부각시키면은 중국 공산당은 제풀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웃긴 거는 이란 관련해서도 하산 로하니 그 대통령이 그냥 나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대화할 준비가 그러니까 이게 몰아붙이는 단계고 지금은 어쩌면 수습하는 단계가 언제 시작될지가 나는 오히려 관심이 가요. 이제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몰아붙일 대로 다 몰아붙여 놓고 멕시코도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완벽한 해결은 아니겠지만 수습하는 수순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수습 이를테면 제가 이번에 책을 읽은 게 보니까 1962년 10월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본토에 100km밖에 차이 안 나는 데에 미사일이 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후르츠초프하고 케네디가 이제 좀 있으면 그때 만약에 그 단추를 눌렀으면 우리는 지구상이 없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렇다 할 해결점 없이 그냥 물러나는데요. 그때부터 냉전의 본격적인 분수령이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재정 적자와 R&D 투자 그때부터 케네디의 달나라의 인공위성 프로젝트 엄청나게 정부 주도의 아니면 생산성과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왜? 압도적으로 소련이라는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수정광 효과라 그래서 옛날에 그 예정된 전쟁에서 나왔었는데 소련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중국도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전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이렇다 할 얘기 없이 그냥 서로 헤어진 상태에서 그냥 지금 상태에서 관세부가 25% 다 해놓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갈긴 갈 텐데 미국 내부에서는 재정 적자 비율을 계속 늘릴 겁니다. 내년까지도. 왜? 경기 부양을 하고 주가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이야 당연히 늘리겠죠. 근데 신종호 연구원하고 약간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게 저는 그래도 6월 말에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만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북미 정상회담 2차에서 트럼프가 안 해줬지 않느냐, 막 팩하지 않았냐. 근데 북미 정상회담 2차에서는 김정은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정상회담 한 개 빼고 나머지 모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직접 만나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야박하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번에 멕시코도 그렇잖아요. 멕시코도 하겠다라고 해주고서는 무기한 연기해주고 지난번에 중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야박하게 안 하고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가오긴 하는데 직접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진짜 영어로 내가 들어요. 말을 못하게 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뭐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린 거냐면,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도 해결 안 된 상태라도 그렇게 꼭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만에 하나 그때와 소련하고 중국이 다른 점은 뭐 아시겠지만 무역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어떤 패부가 있는, 그 찌르면 당장은 죽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게 서로의 어떤, 그때는 공산권, 지금 민주권 해서 서로가 서로의 나라들을 키워가는, 동유럽을 키웠고 대만이나 한국을 키웠고 일본을 키웠던 그 사이클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갈등이 축소지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더라도 오히려 양적인 팽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도 양적인 팽창을 해야 되고 미국도 중국 이상의 양적을 팽창을 하기 위한 게 원래의 목표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캐펙스로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슈가 서로가 서로의 어떤 글로벌 MS에서 더 차지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더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붐업의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나는 게. 사실 아까 왜 처음에 말했냐면 이번 주에도 물론 하단 당장 다 2,000 깨진다고 했었지만 우리가 그때 연간 하반기 밴드 2,000 적어냈다가 내가 그날 우리가 물론 좀 그랬는데 이제 또 갑자기 뭐 난 그래서 우리가 뭐 지수의 R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외로 눌려있던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 지금. 그래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상당히 힘을 갖고 IT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IT가 이런 걸 반영해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IT도 상당히 괜찮은 것들, 최근에 우리 반도체 어규진과도 얘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발굴되는 것들, 좋은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냥 수급 이슈나 여러 가지로 급락해 있는 여러 종목들도 빠르게 복원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냐면 6월 달에도 아무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 아니냐 막 이러는데, 오히려 올해는 빨리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부터 단단하지 않을까. 여전히 낙관적 스탠스를 좀 고수해서 좀. 그렇죠. 나올 이슈가 나올 이슈가 2,000원 하단을 이슈할 만큼 이상의 임팩트냐 아니냐로만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제일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 사실 나는 바로 주말에 나온 소위 브렉시트 노딜 얘기야. 이게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 지금. 그렇죠. 지난 주보다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관심들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이탈리아 이슈도 간다는 건 아니야. 이탈리아가 상당히 EU 정책에 반하는 감세 및 재정을 강하게 몰아치고 있어요. 이번 선거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여러 이슈가 나올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발언 외에는 상당히 공격적 발언들이 꽤 나온 상황인데, 어떨까?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약간 상수화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여전히 종목과 어떤 그런 섹터 고르는 데 집중하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게 가다 보면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봅니다. 금마무리했는데 시청형 이코노미스트 할 말이 있나? 표정이 못마땅한 표정인데? 아니, 없어요. 알겠어요. 마무리 짓고 우리 하여튼 나도 오늘 괜히 오늘 여러 군데 짜증 내 가지고 뭐 좀 욕도 먹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오래 사는 거죠 뭐. 여러분들 나랑 오래 했으니만 내가 이것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 월요일부터 별게 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머리가 아파서 좀 조증 증세를 보인다는 거 이해 바랍니다.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온.